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랑 KF-21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분담금 안 내고 튀르키예가 만든 칸을 구매하겠다. 정부 대 정부로 MOU를 맺었어요. 칸은 아직 시제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 칸을 선택했다는 건 전투기 성능보단 뭔가 다른 걸 노린 게 아니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은 지금 어떤 상황이며 분담금, 기술 이전 일정 등에서 잡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SNS를 통해서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개발비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돈을 안 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원래 이제 시제기 한 대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을 안 내니까 돈 받아야 우리도 시제기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천에 카이 그 본사에 경락고에 그 시제기가 있어요. 돈을 안 냈으니까 못 주지. 그래서 사실 제가 전에 이제 카이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그 시제기 이제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제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시험비행 조종사가 또 시험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오는 시험비행 조종사도 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소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제기를 가져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분담금 관련돼서는 좀 아직 특별하게 깎아달라는 얘기는 이제 이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담금 관련돼서 아직 얘기는 없는데 갑자기 이제 인도네시아 쪽 SNS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이제 공동개발하기로 했는데 이제 분담금은 깎아달라고 그러고 안 내고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게 기술 이전 관련돼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KF-21,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IFX라고 합니다. 사업명을. 근데 이게 기술 이전도 우리가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돈 준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은 우리도 국내 법상 줄 수가 없어요. 그거 줬다가는 그거 준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돼요. 깜빵 가야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기술 이전의 핵심은 뭐냐? 생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IFX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이 IFX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을,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생산 기술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지 A사, 레이다 이런 핵심 기술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미국과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KF-21에는 이제 미국산 부품이라던가 미국산 엔진 등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우리나라와는 별개의 문제고 또 미국과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이게 기술 이전 문제는 굉장히 좀 복잡하다. 그리고 돈을 낸 만큼만 주는 방식이지 그냥 돈도 안 줬는데 우리가 뭘 퍼준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좀 듭니다. KF-21은 4.5세대로 시작했지만 5세대를 목표로 하는데요. 이런 전략의 이유와 터키 칸과 비교한 장점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랑 KF-21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분담금 안 내고 이런 지가 꽤 됐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가 만든 칸을 구매하겠다. MOU를 맺었어요. 정부 대 정부로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분개하는 그런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하고 우리 KF-21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칸은 아직 이제 시제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튀르키예가 중동에서 나름 이제 좀 강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튀르키예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F-16을 면허 생산했었어요. 지금도 잘 보면 튀르키예 공군에 F-16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단순히 튀르키예 공군만 썼던 게 아니라 이집트 공군의 F-16도 튀르키예가 만들었고 몇 나라의 중동 몇 개 국가의 그런 F-16을 튀르키예가 만들어서 납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면허 생산권을 줘서 거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약간 항공기 쪽으로는 그래도 중동에서 튀르키예가 나름 강점이 있는 나라고, 최근에 또 잘 보면 튀르키예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칸도 일단 시제기 한 대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 걸린 게 인도네시아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UAE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도 좀 세일즈를 세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카이 다닐 때 중동에서 하는 방산 전시회 가보면 조금 좀 이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산 전시회 가보면 이제 전시회장 크기가 달라요.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전시회장하고 튀르키예 쪽 전시회장하고 크기가 달라요. 튀르키예는 전시회에 나갈 때 돈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튀르키예가 요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있죠. 무인기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락타르 TB2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전 세계적인 튀르키예를 알리는 그런 무기 체계로 지금 자리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튀르키예 이슬람 국가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고 또 그런 공통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뭐 칸을 이제 구매를 하겠다, 일종의 이제 MOU 같은 걸 맺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 튀르키예가 만들고 있는 칸은 아직은 시제기가 한 대밖에 없고 양산은 사실 이제 언제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제 KF-21은 지금 테스트를 거의 이제 블록 1은 마무리 돼가고 있고 양산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 가능한 전투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칸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 칸을 선택했다라는 건 약간 좀 전투기 성능보단 뭔가 다른 걸 노린 게 아니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지금 프라보 대통령이 이 KF-21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제 집권하면서 국방장관 때부터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커미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 때는 제가 대선 나가기 위해서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우리 쪽에 뭐 소문이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불법적인 커미션을 요청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튀르키예 칸을 선택한 걸 봤을 때 뭔가 튀르키예가 칸 구매와 관련돼서 커미션을 뭐 주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튀르키예 칸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저거를 이제 인도네시아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요거는 조금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F-21은 단복자 겸용의 AI 파일럿 유무인 복합 MUMT 적용이 예정돼 있다는데요. 이런 기능이 미래 전장에서 어떤 독보적 이점을 만들어줄까요? 최근 전투기들은 사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던가 유무인 복합은 향후 미래 전장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돼가고 있어요. KF-21도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전만 하는데 블록 2는 이제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블록 1은 공대공 무장밖에 장착을 못하지만 블록 2는 공대지, 공대함 뭐 이런 임무도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유인기와 복합적으로 만약에 작전을 하게 된다면 생존성이나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미래 전에 필요한 이런 작전 요소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잘 되면 향후에 수출 시장에서도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치 3 핵심이 스텔스 강화를 위한 내부 무장창이라는데요. 반매립에서 완전 매립으로 가는 설계가 왜 그렇게 어렵나요? KF-21은 지금 모양새는 사실 4.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무장을 안에 넣게 돼 있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무장을 다는 형상이에요. 근데 이제 KF-21을 만들 때부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만 보면 미국이 만든 F-22랑 많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무장을 안 달고 그냥 날았을 때는 사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최소화되는데 밖에 뭘 다는 순간 확 커져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설계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내부 무장창을 쉽게 적용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동체 하부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반매립식으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4발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무장창을 만들어야 돼요. 내부 무장창을. 근데 내부 무장창을 이제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차를 한 100km로 가는데 갑자기 문을 연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근데 이 내부 무장창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해야 되고 무장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 이제 IT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실제 비행기에 적용하기 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단순히 내부 무장창만 만들어서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기는 어려워요.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저감시켜주는 도료라든가 필름 같은 것도 전투기에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린 요건 아직 안 해봤어요. 이것도 지금 이제 올해 국방예산 증액하면서 연구개발에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뭐 1, 2년 연구개발해가지고 나오지가 않겠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이제 과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연구개발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KF-21 블록 3가 그렇게 갈지, 아예 스텔스 성능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이제 공군의 딜레마가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5세대 전투기 F-35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쓰는데, 이제 미국에서 도입한 F-35는 우리가 돈을 주고 샀지만 막상 운용해보니까, 이거 우리 전투기가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제약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KF-21을 스텔스화를 시킬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지, 이제 이거를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의 국산 엔진 개발은 난이도와 비용 논란이 큰데요. 그럼에도 한국이 자체 엔진을 추진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KF-21은 향후 이제 양산될 120대의 KF-21은 국산 엔진을 쓸 일이 없어요. 이미 이거는 미국 지휘사의 F414 400K 엔진을 쓰기로 확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KF-21 블록 3라든가 아니면 아예 새로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화를 하고 내부 무장창을 만들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체가 무거워져요. 그러면 추력이 더 큰 엔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전투기가 됐든 KF-21 블록 3가 됐든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KF-21에 장착된 F414 400K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해서 5세대 전투기 엔진은 아니에요. 이제 이게 전투기도 세대에 따라서 엔진도 변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KF-21은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위한 엔진이지 5세대를 전투기를 위한 엔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5세대 엔진과 관련돼서 해외 면허 생산권을 안 줘요. 지금 이제 우리가 KF-21 장착하는 F414 400K 엔진은 물론 미국 지휘사 엔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면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5세대 전투기 엔진은 이제 미 정부가 해외 면허 생산권을 안 주려고 그래요. 미국 내에서 만든 거 갖다 써라.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처럼 이제 국산 전투기를 만들려는 나라는 아예 이제 수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뭐 KF-21 블록 3가 됐든 아니면 정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됐든 아예 새로운 게 됐든 이제는 엔진을 우리나라가 만들지 못하면 다음 버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F-21에 장착된 F414 400K 같은 경우에는 자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13,200, 그러니까 밀파워, 항공기 엔진이 내는 순수한 추력을 이제 보통 밀파워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게 13,200이라는 얘기도 있고 14,200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한국형 엔진은 한 3,000파운드 정도 추력을 키우려고 그래요. 한 뭐 16,000, 17,000 정도로 이제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5세대든 5.5세대든 차세대 전투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F-35입니다. F-35는 단발 엔진인데 이 밀파워 추력이 32,000, 4,000 이렇게 돼요. 엔진 하나인데 우린 지금 2개인데도 그 추력이 안 나오는데, 사실 지금 F-35에 달린 F-135 엔진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외계인을 갈아놓은 엔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5세대 전투기 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5세대 전투기 하려면 그 정도 파워는 내야 되거든요. 12,000, 13,000, 뭐 32,000, 34,000 이 정도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 F414보다 추력이 큰 국산 엔진을 만들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개발비만 해도 한 뭐 최소 2조, 뭐 많게는 뭐 3조 이상 이렇게 들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시간도 꽤 걸리겠죠. 뭐 소재라든가 우리가 뭐 지금 이제 5,500파운드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10,000파운드도 할 거고 하지만 16,000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추력의 엔진이거든요. 이런 거를 하는데 일단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지금은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F-35, Su-57, J-20과 비교했을 때 KF-21의 센서 전자전 통신 기술은 어떤 차별점과 강점이 있나요? 일단 이제 F-35랑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이 질문이 제가 봤을 때는 KF-21의 일종의 이제 항공 전자장비에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져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F-35는 5세 전투기고 KF-21은 4.5세 전투기입니다. 그 갭이 분명히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특히 항공 전자장비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F-35 같은 경우에는 또 성능 개량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군이 쓰는 거는 F-35 뭐 블록 3F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블록 4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공군의 요구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헤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F-35 블록 3F랑 KF-21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양산에 들어갈 블록 1이랑 비교해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분노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최소 10년, 최대 20년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 전자장비에만 있어서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같은 A사 레이더라도 물론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F-35가 앞서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F-35는 A사 레이더를 이용해서 전자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A사 레이더 안테나를 이용해서 적의 방공망을 교란을 시킨다거나, F-35는 또 이제 스텔스 전투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레이더에서 발생되는 전파도 탐지율이 적은 뭐 LPI 뭐 이런 걸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만큼 좀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스텔스에 최적화된 모델이고 F-35는 5세 전투기로. 반면에 이제 KF-21은 아직은 이제 4.5세대 안에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러시아의 Su-57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격차가 있긴 하지만 어떤 면은 KF-21이 앞서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제니10은 이제 중국의 제니10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스텔스 전투기예요. 왜냐면 이제 중국 공군의 작전 요구도가 일단은 중국이 땅덩이가 크잖아요. 이걸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형 전투기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기술적으로 좀 제니20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좀 성숙이 덜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는데, 이번 이제 9월 3일 열병식 때 나온 걸 봤을 때는 물론 이제 F-22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 격차가 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쫓아왔다라고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KF-21하고 비교하면 사실 KF-21이 제니10보다는 좀 이제 뭐 항공 전자장비는 사실 제가 뭐 딱 꼬집어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일단 스텔스 성능 관련돼서는 제니10은 저는 실제로도 봤지만 사실 미국 수준의 지금은 기술까지 거의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습게 볼 전투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F-21이 한국 공군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 어떤 로드맵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KF-2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20대가 양산이 돼서 우리 공군의 F4E 팬텀은 다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F-5EF, 뭐 F-5EF 좀 남아있는데, 요거를 이제 완전히 우리가 KF-22 전력화되면 완전히 대체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공군의 미들, 중간급 전력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임무를 다 한다. 이런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중요한 건 이제 꾸준하게 성능 개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빨리 공군에서 써야 돼요. 공군에서 빨리 안 쓰면 수출 시장에 나가는 게 더 늦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KF-22 블록2도 원래 28년 말쯤에 하기로 했는데 좀 땡겨서 하겠다. 뭐 21년 정도 땡겨서 하겠다. 27년에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는 걸 봤을 때는 단순히 이게 성능을 개량하는 것도 있지만 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KF-22 블록 1도 좋은데, 같은 가격이면 차라리 좀 다양한 임무를 할 수 있는 KF-22 블록 2가 있었으면, 빨리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뭐, UAE 공군도 와서 한번 타봤고, 그다음에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도 와서 타봤고, 그러니까 이게 타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KF-21을 좀 팔려면 단순히 공중전 임무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임무가 가능한 KF-22 블록 2가 공군에 빨리 배치돼야지 아마 그때부터 KF-21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좀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F-21 개발 성공은 우리 항공우주산업 역사에서 어떤 의미였나요? 네, KF-21 개발의 역사적 의미는 두 가지 측면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국방을
실현시켰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가져왔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고부와 가치 사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KF21은 보람의 사업으로 명칭해서 개발이 추진되었고, 지금은 이제 양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고 시험 평가까지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항공기를 개발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KF21 개발이 되겠습니다. KF21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외부 기술을 의존하는 것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한국형 전투기의 독자적인 생산과 또 유지보수 능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국가는 소수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초음속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국가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KF21 전에 FA50을 먼저 개발을 하면서 항공기에 대한 기술을 습득을 했고, 그 이후에 사업 초기에는 많은 우려와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거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성공적으로 한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항공기는 그동안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 저희가 국외 구매를 통해서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그런 항공기 전투기였는데, 과거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독자적으로 우리 힘으로 영공 방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 기술들은 항공기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주 산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산업의 파급 효과는 더욱더 크고 또 고부가가치의 어떤 산업으로 육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 내에는 레이더나 또 항공 전도, 정밀 가공 등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민간 항공의 부품과 또 우주 발사체에 대한 것들도 기여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까지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나무 뿌리가 뻗어나가듯 하나의 기술로 인해서 여러 산업들이 파장되어 나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F21이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에 올라섰다고 보시나요? KF21을 개발하면서 4.5세대를 목표로 개발을 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차이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혹자는 KF21이 사실상 5세대급의 전투기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은 공식적으로 4.5세대의 전투기로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확장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적인 측면인데, KF21은 4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A상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통합 항정 시스템, 또 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5세대 전투기가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스텔스 기능이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를 할 수 있는 KF21의 어떤 뛰어난 성능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또 해외 국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거고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KF21이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인해서 전투기의 최종 개발 단계인 비행 안정성과 투사 능력을 입증받아 기술에 대한 성능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보다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그 전투기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국가들의 가격적 경쟁력으로 인한 해외 파트너들이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F-35를 구매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또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 KF-21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은 전투기의 완성 또 개발에 대한 것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성능 개량을 통해서 향후에는 5세대 전투기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마치 끊임없이 진화하는 포켓몬처럼 KF-21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는 그 4.5세대, 5세대의 성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무인 전투기의 개발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AI 파일럿을 장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AI 파일럿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을 무인기로 발전하는 그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 전 단계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기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KF-21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 입증은 향후 미래 확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세계적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의 엔진은 미국지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엔진 의존이 우리 전투기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KF-21은 그 개발 과정에서 엔진을 독자적으로 완전히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G사의 F414 엔진에 의존해서 일부 기술 이전을 통한 개발을 한 거고,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인 엔진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엔진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해외와 협력하는 것도 빠른 엔진 개발을 위한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 rolls-royce에서 같이 협력 개발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항공기에서 엔진은 기술에 대한 종속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엔진은 항공기의 심장과도 같고, 또 이 심장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엔진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KF-21이 생산과 운용에 당연히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는 외부의 통제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개발은 항공기 전투기의 기술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K방산해서 이제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엔진 공급이 미국의 기술 통제로 인해서 완제품의 출시가 제약이 따를 수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전투기가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되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수출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외교적 관계에 정치적 상황에 수출이 좌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독자 엔진 개발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한 필요성은 기술의 어떤 종속성, 기술에 대한 주권적 확보,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독자 엔진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엔진의 어떤 공급망을 통해서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항공기에서는 이 전투기 개발은 우리가 지배 열쇠를 직접 만들지 않고 열쇠를 남에게 맡기면서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적인 접근인데요. 소형 항공기의 엔진부터 시작해서 기술력을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적인 엔진 개발사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기술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그 엔진을 개발하는 롤스로이스나 그 해외 유력 기업들도 다른 국가들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도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되 국제적 협력을 통한 기술적 격차를 빠른 시간 내에 줄여서 엔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전략적인 측면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엔진 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 따라서 정부나 여러 가지 민간이 꾸준히 투자하고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속담처럼 꾸준한 노력과 투자의 결실이 우리가 독자적인 엔진의 개발, 그러므로 인해서 엔진의 의존성을 회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무인 전투기 AI 조종사 같은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KF-21이 이런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KF-21은 4.5세대급 전투기, 또 스텔스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5세대급 전투기다라고 이렇게 평가도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술의 확장성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KF-21의 전투기에 기반을 둬서 앞으로는 무인기로 확대가 될 텐데, 그 중간 과정에 유무인 복합으로 운용되어지는 전투기에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서 미래 전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KF-21이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상장비나 유도무기들도 모두 무인 체계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항공기의 그 중간 단계인 유무인 복합 체계 기술력의 확보가 KF-21이 미래 전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에 탑승된 여러 대의 무인기를 지휘하고 합동작전을 수행하면서 전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이는 마치 지휘관이 여러 병사를 동시에 지휘하는 것처럼 하나의 유인기와 무인기가 통제해서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카이에서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위한 무인기를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AI 조종사 시스템, 또 첨단 기술의 어떤 지속적인 통합 기능들, 이러한 것들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투기의 최근 트렌드의 기술적 설계에 부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전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카이가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해외의 수출 파트너들이 KF-21의 양산에 기대를 모으고 있고,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적 사항을 우리가 많이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K방산이 이번 정부 때 300조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한다라는 그런 목표에도 이런 전투기의 어떤 수출이 굉장히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KF-21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국내 유일한 항공회사인 카이에게 시선이 더 집중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이는 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KF-22를 개발을 성공적으로 했고, 또 그 전에는 FA-50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주산업에도 카이가 주도적인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글로벌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의 투명성 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이의 사장이 3년 임기로 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체가 되고, 과거의 카이 사장들을 보면 방산 비리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항공기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개발하는 그 리더십 발휘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기술의 자립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항공 우주 산업이 글로벌적으로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영의 투명성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국제적 어떤 투자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방산비리와 논란된 카이의 신뢰성을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회복할 필요가 있겠고,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요소에서 경영의 투명성은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기사나 비평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는 지양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사장인 그 강구영 사장이 임기 만료로 사임을 하고 공석인 상태에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정부가 탄생을 했고, 새롭게 사장 인서 작업을 하고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명이 한망평에 오르면서 관료 출신인지 또는 군 출신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한망평을 오르는 기사의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제적 경영 시스템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장이 인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지식적 전문성도 가질 필요가 있고, 항공우주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큰 로드맵을 그릴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가진 사람이 사장으로 와야 되고, 지금 현재의 그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았고 우주 산업이나 이런 쪽에 더 확대되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K방산이라는 시너지를 활용해서 전투기에 대한 해외 파트너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 얼마나 경영의 투명성을 가지고 인선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산 우주 산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또 카이가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과제는 기술적 자립
이다라고 봅니다.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들을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확보를 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KF-21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에서도 보면은 엔진은 사실 카이가 개발하지 않았거든요. 전투기에서의 엔진은 핵심적인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엔진이 있는 기업이 항공기의 나머지 동체나 이런 것들은 또 개발을 할 수 있고, 전장 장비들은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합치고 뭐 하면서 전투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이가 제 생각에는 KF-21을 개발하면서 엔진을 카이에서 담당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FU414 엔진을 기술 이전 받아서 수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엔진을 담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카이는 어떻게 보면은 전투기의 핵심인 심장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이가 글로벌적으로 항공 우주 산업으로 더 도약되는 기술적 자립을 위해서는 엔진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는데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엔진 개발을 위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두 개의 회사가 오히려 유력하게 거론되어 있지, 카이는 배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다른 기술들을 많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어떤 자립, 항공 우주 기업으로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는 엔진 개발을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잠재 고객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고객들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폴란드에 F-50 공격기를 수출을 했고, 다양한 국가에서 F-21의 전투기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의 맞춤식 마케팅 전략이 항공기 사업에도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카이가 글로벌 도약하기 위해서,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기술 자립에 대한 것, 그 중에 엔진 개발에 대한 것들,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고객 맞춤식 마케팅 전략, 방산에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F-21 블록2의 전력화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전력과 향후 수출 일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발표를 이제 방사청에 이제 KF-21 사업팀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뭐 좀 죄송한 얘기인데, 변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은 현재 KF-21의 이제 블록 1의 이제 초기 생산, 제가 8월 21일 날 사천 카이 그 KF-21 생산 라인 한쪽에 F-50이 있고 수출해야 되는 것도 만들고 있었고, 갔다 와서 봤는데 치료기가 있었어요. 8월 21일 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25일까지 이제 거기에 라인에 깔려면은 올 연말까지, 뭐 연말 또 지나야 되고, 그러면 그 나오는 기체별로 나오는 걸 다 테스트 해봐야 돼요. 마치 시제기급으로 수준으로 테스트 해봐야 되고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한 대 한 대. 그건 뭐 어느 나라든 다 하는 거니까, 전투기 생산하는 업체들은. 그럼 그거에 대한 시간도 주어져야 되고 안전성을 또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서 현재 그 주력 무기인 뭐 미티어, 그다음에 독일제 IR-IST, 이게 실탄들이 다 들어와서 또 실탄들에 대한 또 적용과 또 비행, 실제 실물에 대한, 그동안 모크업이라면은 이제 1대1 똑같은 모크업의 사이즈 똑같은 모크업을 비행을 시켰다면은 무게에 맞춰서 실탄도 좀 탑재해서 해봐야 되고, 또 몇 발은 또 쏴봐야 될 거예요, 사실. 거기에 이제 훈련탄 개념으로 이제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실제 쏴보고 목표물 타겟을 명중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걸 또 나중에 영상을 공개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전부 끝내려면 이제 2026년 사실 12월 달까지 가요. 20대를 다 라인에 깔아놔도. 그럼 그게 생각처럼 방위사업장이 말하는 것처럼 실전 배치가 바로 안 돼요. 동시에 강릉 비행단이 이제 18전투 비행단이죠. 거기서 그 시설물이 다 깔끔하게 끝내려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될 거예요. 지금 한참 건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외부에 노출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에 또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LH나 기존의 뭐 수리연회기도 그렇고, 워낙 이제 방위사업청은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를 참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홍보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실무자들은 팀별로 그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 보도문이나 나오는 게 있죠. 사업에 대한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앞서가지고 뭐 2026년 12월부터 이게 돼서 생산된다. 근데 실전 배치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 왜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해군의 주요 전투함들을 보면은 그 건조식이 있지 않습니까? 건조식이 있고, 해군 인도식이 있고, 해군이 또 전력화 3단계가 있어요. 이 3단계. 전력화까지 가려면은
보통 2년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해군의 수상 전투함의 규모, 사이즈가 또 워낙 사람도 많이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양산 끝내서 시험 비행 테스트하고 그걸 또 이제 끝났다 싶으면 이제 공군에 넘겨주면 또 초도 그 새로운 전투기니까 그 교관 조종사들이 또 제대로 이게 적응을 해야 되니까 또 타봐야 되고 또 그 현지에서 부대 현지에서 그래서 또 그게 뭐 한두 달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조종사들한테 넘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술 개념 근데 그 단계가 1년 걸리고 보통 시제품들 초기에 나오는 초도 제품들은 시제품에서 초도 제품 넘어가는 게 보통 한 많이 만들어야 4대 상징성 있게 그리고 강릉 비행단에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 언론한테 그럼 뭐 그게 20대가 이제 있을 수가 없고 4대를 받은 상태에서 공개를 할 거라고 그게 이제 블록 1이에요 무장도 같이 옆에 나열해서 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블록 1이 2026년 후반기 가서 실전부대에서 실제 공개가 될까 저는 아직은 좀 의문이고 지금 현재 2020년 10월인데 얼마 안 남았죠 2026년도 그런 측면에서 블록 2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마음이 급하잖아요. 아, 이거 뭔가 실적을 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그다음에 윗사람들한테. 그래야 자기들이 인정을 받는 거니까. 공무원들 세계도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블록2를 이제 앞당겨 얘기하는 게, 자기들도 이제 생각을 못한 게, 그동안에 장거리 공대지 2 미사일,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만 강조를 했어요. 아, 우리 이거 만들 것이다. 개발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세웠는데, 이게 이제 전투기를 많이 홍보하고, 장공지 2를 홍보를 하다 보니까, 숨겨져 있는 게, 지나온 게 재래식 폭탄, 무유도 로켓탄, 그다음에 GBU 시리즈, 레이저 유도 폭탄, 그다음에 GPS 유도 폭탄, 제담 시리즈. 이게 기본 그 무장인데 공대지 무장인데 이거를 놓쳤네. 이것도 홍보거리. 요걸 홍보하자. 장공지 2라고 하는 그 공대지 미사일은 어차피 2032년도가야 생산, 양산을 시작할 테니까 그 전에 뭘 해먹고 살지? 전투기는 또 블록 2도 나오는데 그 전까지 뭘로 버텨야 돼? 그럼 이거지. 그럼 보통 최대 사거리가 길어봤자 40km짜리 이제 뭐 유도 폭탄들 최대 길어봤자 이거라도 좀 해먹자, 홍보하자, 알리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 전력화가 앞당겨진다가 이제 그런 거예요. 공대지 무장이야 일찌감치 배치가 되죠. 거기에 맞춰서 블록 2가 나올 때. 그 전에 테스트를 끝낼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테스트를 끝내겠다. 기존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유도폭탄들이나 뭐 재래식 폭탄들, 범용 폭탄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제 막 공격할 때, 공습할 때, 뭐 며칠 전까지는 영상이 있었는데, 뭐 계속 하잖아요, 공습을. 그게 대부분이 범용 폭탄보다는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 GPS 유도 폭탄 그냥 정밀하게 때려서 빌딩 하나를 딱 끊어버리듯이 그냥 해가지고 무너지게 하잖아요.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하마스는 방공망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근거리 이제 공격이죠. 정밀 유도 폭탄 사용해서 공격하는 거. 근데 우리는 또 이제 KF-12 블록 2 초도 생산해서 이제 배치되면은 휴전선상에서 이제 작전 또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급하면은 DMZ 바로 넘어나 바로 전에 뭐 내려왔다 하면은 막아야 되니까 또 이제 그러한 좀 사거리가 짧은 것도 필요하죠. 작전 요구도에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요거를 이제 아주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딱 구분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래서 블록 2가 바로 이제 실전 배치가 금방 된다, 땡겼다. 근데 장공지투는 뭐 없는데 2030년 이전에는 실전 배치된 게 그냥 일반 폭탄이나 그런 사거리 짧은 유도 폭탄을 달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라도 좀 해외 시장에 내놓고 보여주면은 일단은 뭐 구매에 좀 의욕이 생겨서 협상과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좀 이렇게 좀 사각지대에 자기들의 내용을 언급 안 했던 걸 언급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공무원들,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찾아내서 발표한 건데 이거를 일반 이제 언론이나 저희 같이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쪽이 아닌 밀리터리 쪽이 아닌 분들이 그냥 급하게 이제 보도자료 기반해서 이제 내놓는 거죠. 근데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같이 기존 언론 경위 지금 요즘에 얘기하는데 기존 언론의 이제 역할이 약간 좀 어긋나는 게 이제 뭐 정치 쪽도 많지만은 이제 이런 분야도 조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 좀 더 들여다보고 쓰면 좋은데 그러면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 없죠. 이런 해소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다 좀 보고 있어요. 실전 배치는 빨리 되겠죠. 근데 거기에 핵심은 장공지 2, 그다음에 장거리 공동 한국형 미사일. 요게 들어가야만 진짜 프랑스의 라팔 같은 아주 완벽한 엔진을 빼고 레이더, 무장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뭉쳐지는. 그래야 수출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물론 더 나가서 블록 3에서는 이제 한국형 엔진이 이제 장착이 될 예정이지만은 그건 또 다른 얘기고 또 이후에 또 얘기고 나중 얘기고.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과시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다. 근데 나쁜 얘기는 아닌데 좀 더 구분을 두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제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동 지형 추적 비행 장치는 조종사 생존성을 높이는 기술로 꼽힙니다. 이 기술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어떤 전술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상대방의 방공망이 좀 허접할 때, 그 뭐 쉽게 얘기해서 탑건 2를 보시면은 처음에 초반부에 슈퍼넷이 계곡 사이를 이제 비집고 저고도 비행, 일종의 저고도 비행을 한 거거든요. 지형 지물을 이제 회피해서. 그러다가 이제 목표물에 가까우니까 급상승을 하고 결국 레이더에 노출돼서 그게 4.5세대 전투기가 노출이 돼서 이제 영상으로 보면 이제 SA-3급의 미사일에 이제 격추들이 되죠. 그래서 일정 그 작전 들어갔을 때는 좀 일부분은 필요한데 그게 어떤 전적으로 믿을 만한 뭐 그런 전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기술도 필요하지.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출 도입을 한 나라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이제 뭐 대게릴라전에 대한 공습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중고도 이상의 방공망이 없으면은 충분히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칠 수 있으니까 은닉을 이제 하고서 좀 피해서 그 지형 지문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수출되는 전투기에 이제 그 기능이 필요하죠. 근데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 지금 스텔스 전투기 도입한 이유라든지 한반도에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적용하는 스텔스 전투기 전력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동 지형 추적 비행 장치가 뭐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뭐 4대 기술에 이제 하나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에이사 레이더가 더 돋보이는 거죠. 에이사 레이더가 전자전까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점수를 준다면은 이제 에이사 레이더 쪽으로 두고 싶습니다. KF-21의 복자형 설계가 해외 마케팅과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구축에 어떤 전략적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나요? 이것도 약간 좀 과장된 거 있죠. 복장 뭐 설계라는 게 어차피 예정돼 있었고, 미국의 F-22 랩터하고 F-35만 복장이 이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시뮬레이터로 다 될 수 있느냐, 지상 설치한 시뮬레이터로. 근데 그 문제는 계속 논란이 있어 왔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J-20은 복장을 만들었다 해서 자기들은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스텔스 전투기지만 복장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었죠. 9월 3일날 뭐 자기들 전승절 행사 때. 근데 이제 그거 편승해서 우리도, 우리 KF-21도, 자랑스러운 전투기인데, 우리도 복장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기획이 됐어. 그러면서 이제 중국식의 이제 말씀들을 하신 게 유무인 복합에 아주 이게 유리해. 당연히 뭐 좋겠지만은 그걸 굳이 뭐 억지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복장을 만들었다고 하기엔 좀 시대적인 게 시기상으로는 좀 일르죠. 유무인 복합 체계가 원리상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는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또 그게 어떤 세미나 중심으로 회자가 되고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는 빨리 잡아야 뭐 2019년, 18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제기가 이제 막 조립을 하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시기지만은 그래서 뭔가 좀 그것 때문에 뭐 이걸 했을까 하는 생각은 좀 전하게 좀 인식이 안 돼요. 그냥 복자기는 여러 용도로서 지상 타격용으로서 복자기들이 많이 이제 선호되니까 어떤 분담용, 작전 그 어떤 운영, 지상 타격의 운영 조정도 해야 되고 지상도 들여다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복자기가 유리한 거는 이제 일반적인 정론이고, 근데 굳이 뭐 말할 게 없다고 해서 유무인 복합.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뭐 스텔스 무인기도 이번에 국고에 나올 때 이제 개념을 보여줬는데 일반 언론에 이제 종이로도 공개를 했었고 종이 이렇게 뭐 자료로서 그러면 이제 그게 구체화되려면 지금의 시점 10월 초순으로 이제 봤을 때는 최소한 10월 중후순에 하는 이제 아덱스 전시회 있죠. 일산 킨텍스에서는 거기에 전시물이 어떤 형태로 더 구체화돼서 사이즈가 어떻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와 있는 해당 업체들 뭐 대한항공이나 카이의 어떤 그 개발 진전도 속도가 어떤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지를 또 보면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얘기를 하겠죠. KF-11에 갖다 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기를 그럼 언제 이게 실천됩니까? 하면은 또 이것도 2030년 넘어야 돼요. 실제 제대로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가장 앞서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뭐 YFQ 뭐 40이라든지 이제 뭐 첫 비행을 했어요. 그런 계통의 좀 무인기들이 제트 무인기들이 미국도 갈 길이 먼 거예요. 이제 시제기 정식으로 채택한 두 가지 종류인데 그게 이제 제너럴 아토믹스께 이제 첫 비행을 한 게 이제 한 달 됐나 뭐 2달 됐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원리 논리는 다 살아 있고 지금 존재하는데 이걸 실전 투입을 이제 아마도 뭐 미국이 먼저 할 수 있겠죠. 뭐 중국보다 오히려 먼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또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중국도 뭐 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중간에 이제 뛰어든 거고 미국이 하니까 자기들 뒤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실전 이게 사용이 과연 언제 될까? 근데 가까운 근래에 이게 할까? 아직은 그게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KF-11의 복제하기에다 갖다 붙인 거는 조금 약간은 좀 앞서간 얘기가 아닐까. 나중에 이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 안에다가. 그 기반이 이제 뭐 이게 앞선 디지털 방식이니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가지고 나왔다? 왜냐면 2014, 15년도에 KF-21을 이제 복책 사업화 시키기 위해서 할 때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 16, 17년도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게 최근에 일단 갖다 붙인 거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이 KF-21의 전투 개념과 수출 전략에서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간단합니다. 러우 전쟁에서 공대지 미사일의 역할과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공군이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톰 섀도우, 스칼프, 스칼프라는 그 두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게 뭐 한 250km짜리다. 뭐 기껏해야 뭐 고도에 따라 300km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상 발사식이 이제 미국제 에이테킴스 지대지 단거리 탄도탄인데 이것도 뭐 처음에는 300km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타격하는데 이제 이 러시아군의 주요 후방 그 지점들을 타격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소식은 이제 미국에서 토마호크 크루즈 최대 사정거리가 뭐 2,900km까지 갈 수 있는 이걸 줘야 되겠다 줄 수 있다. 근데 반면에 또 독일 쪽에서 이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죠 500km짜리 그걸 줘야 되는데 뭐 계속 뭐 준다 만다. 러시아는 또 협박을 하고 있죠. 그걸 주면은 이제 끝장이다 독일하고 관계는. 그다음에 또 미국 트럼프한테 토마호크 크루즈 주면 또 끝장이다. 국면이 바뀐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상당히 공대지 뭐 미사일 순항 미사일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차기 이제 장공지2라고 하는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500km짜리 이걸 이제 개발에 착수한 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걸 다 봤기 때문에 이 전투기 보유국들, 전투기 대량 보유국들이 봤기 때문에 한국의 KF-11의 어떤 위상이 중요하고 저게 블록2가 나와서 결합이 되는 2032년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편은 나 속에서 지금 화가 나는 게 저 사람 저 국가에서 기다려 줄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라팔이 계속 팔리는. 근데 또 최근에 파키스탄 공군에서 격추는 됐지만 한 대가. 근데 다시 들여다 보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한 달 차이를 두고 또 이 프랑스의 라팔 다수사에서 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또 시험 발사해서 성공했고. 그래서 계속 뭐 그 전투기가 라팔이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무장들이 계속 보강이 되니까 판매가 될 것이고 그래서 2030년 이전에 우리가 유럽까지 이게 KF-11의 블록2가 진출을 하려면 무장이 중요한데 어차피 이게 개발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개필러 역할 중간 단계로 얘기 나오는 게 우리가 독일제 타우러스를 일단은 수출용 전투기에 장착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인티그레이션 하자. 그 얘기로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ADD, 국방과학연구소나 나중에 양산할 LIG 넥슨에서는 반대를 하죠. 이게 잘못하면은 자기가 이제 판매가 줄어드니까. 왜냐면 나라에 따라서 타우러스를 사려는 나라가 있을 거고, 한국에 천령 미사일을 살려는 나라가 있을 거고, 양분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개발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막바지에 그래서 그냥 천령 미사일에 그냥 장공지2에 집중하기로. 그래서 중간에는 우리가 좀 전체 뭐 유럽까지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제가 이제 팔린다고 좀 얘기했고, 근데 이제 좀 중동을 잘 모르겠고, 중동이 좀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이 전투기 도입에 있어서 아주 뭐 야가 빠졌기 때문에 과연 블록2 미사일을 장공지2를 인티그레이션 안 된 상태에서 도입을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지역을 벗어나면서 좀 의문은 있죠. 생기곤 있죠. 아직은 미지수죠. 워낙 개발 기간이 짧게 잡은 거지만 7, 8년이지만 완성이 다 되고 확증이 되고 인증이 돼서 생산해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실전 부대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10년 잡아야 되잖아요. 실제 그 나머지 플러스 알파가 3년이니까 그런 부분에 7년 플러스 3년은 이제 그런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게 좀 개발은 착수는 했는데 좀 중간에 이게 좀 뺏기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다른 그 전투기 FA-50의 블록 20이 있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FA-50 블록 20을 완성된 거를 A사에다 장착하고 암남 발사할 수 있는 이게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출 시장에서 이거라도 하면은 일단은 진입할 수 있는 나라는 좀 늘어나죠. 그거를 판매를 하면서 더 좋은 KF-11이 블록2도 그 다음에 사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장공지2나 KF-10 블록2도 기다리지만은 FA-50 블록 20을 더 지금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분야는.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조마조마하면서 우리 K방산의 도약, 새로운 도약 2단계 도약을 저도 기다리고 있죠.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뭐 나이도 먹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건 좀 개인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FA-50 블록 20도 신경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지금 뭐 우리가 폴란드에서는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해 들어가기로 했는데, 요게 이제 뭐 공중파 공영방송 공중파에서 비판을 좀 한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뭐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기존의 어떤 뭐 원자 사장님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을 갖다 끼워넣는데, 좀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우리 LIG 넥슨에서 국산 레이더가 이제 A사 레이더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국산 레이더를 또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좀 과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KF-11의 블록 2 얘기도 했지만은 철령 장공지 2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그전에 F50도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이게 플랫폼 두 가지 가지고 똑같이 잘 해야 된다. 두 개 다 팔 물건인데 그 전에 선택될 수 있는 거는 F50 블록 20이 더 먼저 선택이 된다. 시간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먼저다. K방산에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언론에서는 이제 주류 언론에서는 그냥 뭐 받아쓰기 바쁘니까 뭐 발표하는 대로 순서 없이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이제 이렇게 평론하는 입장이나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계속 해야 되겠죠. 별도로 역할을 또 해줘야 되겠죠. KF21의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개조가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이 수출 경쟁력이나 기술 자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이게 이제 블록 3, 그 KF12 블록 3,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뭐 번호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 KFXX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번호를 이제 XX로 한 거는 번호를 이제 같이 제가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스텔스,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이제 랩터 22. 그래서 뭐 우리가 XX라고 붙인 또 뭐 어떤 언론에 따라서는 다르게 쓰니까 사용자에 따라서는 그건 KF22로 이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이제 스텔스 전투기는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KF21은 KFX 시절부터 그러니까 뭐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인 진화, 단계별 진화를 이제 노리고 20년 전에 뭐 거슬러 올라가서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놓고 올해죠. 2025년 여름부터 내놓고 우리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을 할 거야. 그게 바로 이제 블록 3라고 하는 전투기 이름이고 그다음에 XX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나온 게 엔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국산 엔진을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그 제20을 보면서 엔진 추락 문제도 있고 항공기가 이제 무게 중심이 더 늘어나고 내부 무장창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거의 없어도 왜냐면 외형 디자인은 이미 스텔스 외형 디자인을 설계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전자장비나 레이더, 그 연동된 시스템, 뭐 전자장비, 그다음에 내부 무장창에 연동된 거, 그다음에 밀어내고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제 내부 속을 다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텔스 도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개발해서 블록 3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엔진이 또 중요하죠. 그 담보가 되는 그 어떤 전력 문제라든지 추력 문제 더 늘어나니까 이 이륙 중은 최대 이륙 중에 늘어나기 때문에 내부가 다 갈아 끼워지니까 그래서 엔진 개발을 동시에 이제 추진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중에 너무 이제 과장되게 언론 홍보를 했었죠. 2024년도에 중심으로 하반기에. 근데 다행히도 지금 2025년 여름을 이제 맞이하면서 해당되는 그걸 원하는 업체, 특정 업체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 기존에 이게 전체 전투기 규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되더라도 단계적인 엔진 추력을 이제 기존에 엔진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F414 한국형 K 버전인데 KI 버전. 요걸 기반으로 추력을 더 늘리는데 요 엔진은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종의 국제 공동개발 형식으로 이제 있어요. 묶여 있어. 얘긴 기본적으로 10년 전에 돼 있고, 근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업체, 그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이제 얘기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퍼센테이지가 높은 기술을 받아야 돼요. 이게 단순히 뭐 터빈 블레이드 엔진을 견딘다 이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혼자 자기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구성체의 추진력 문제는, 그거를 하는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공기 흡입부터 해가지고, 종합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이거는 어차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해야 되는 거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열에 견디는 거, 그거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걸 가져와라. 껴가지고 같이 하자. 대신 지분은 우리가 더 높다. 이제 이거거든, 사실 핵심은. 그래서 그 완성을 지키고,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로열티 같은 건 좀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기술 이전을 받기 때문에, 한국형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완전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진짜 6세대 전투기는 한국산, 뭐, 프랑스 라팔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 필요한 거죠. 마치 먼저 번에 T-50이 있어서 KF-11이 나오듯이. 국제 공동개발 전투기, 경전투기 있었기 때문에 KF-11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 단계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예산을 주는, 뭐, 기재부, 방사청, 이거를 설득해서 뭔가 제대로 돈을 타내려면은, 이거 완전 국산입니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뻥튀기해서 홍보를 잘해야 되죠. 근데 실상은 또 아닌 사람들은 아닌 거 다 아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끼어들어서 기웃거렸던 게, 잠시나마 기웃거렸던 게 이제 영국의 롤스로이스야. 마치 10년 전에 KF-X 때 떨어진 업체죠. 거기가 와서 이제 뭐 얘기를, 본사 기준이에요. 서울 사무실이 아니라 본사 기준에서 얘기를 한번 했죠. 그냥 지나갔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미련을 이제 가지고 있는 업체가 미국 업체, 프레히트니까. 근데 뭐 엔진 규격이 뭐 어차피 F414에 맞춰져 있는데, 그걸 한국형으로 만드는 건데, 완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업체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아직은 좀 미지근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뭔가 이게 설득하거나 이게 끌어내서 자기 휘하로 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그런 막 저항을 하면서 유튜브에다가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기술을 꾸준히 쌓아봤어. 가스터빈 얘기하면서. 근데 가스터빈 그거 뭐 선박이나 이런 지상에서 그거 가지고 이게 항공기 엔진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좀 과대 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진정한 또 우리 한국산 엔진은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할 때, 그거는 이제 2040년이 지나면서부터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 얘기 돌아와서 블록 3는 KF-XX라는 블록 3는 이 블록 2가 양산 다 끝나고 행정 뭐 서류 같은 거 다 이제 야 이거 다 해서 서류 넣어 끝났어 마무리했어 하는 2032년부터. 그 전까지 우리가 카이가 또 전투기 생산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2030년이면 거의 뭐 생산 라인에 사천에 120호기까지 깔려 있죠. 그게 라인이 호수로 따지면. 그럼 이제 방사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류 처리해야 되고 뭐 여러 복잡한 게 있으니까 뭐 1년 이상은 시간을 두면서 또 발제를 해서 블록 3 넘어가는 걸 또 사업화 시켜야 되니까 그 과정을 염두에 두고 뭐 2031, 32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출발은 2032년부터 한국형 스텔스는 개발을 합니다. 엔진 개발을 좀 몇 달 먼저 시작을 해요. 그 로드맵을 보면 공개된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먼저 F414의 한국형 버전을 이제 먼저 출발하면은 이제 32년에 바로 블록 3가 출발해서 2040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시간은 그래도 넉넉 잡은 거예요. 한 8년 정도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또 이제 걱정되는 게 수출이잖아요. 제2도약기. 그 K방산의 제2도약기 이제 2030년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FA50 블록 20은 뭐 흔하게 뭐 필요한 나라에서 판매될 거예요. 마치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슈퍼투카너 저속기 있잖아요. 터보프로기 지금도 팔리듯이 그 필요한 나라들이 아직도 있듯이 그건 별도로 팔리는 있을 거고 거기에 걸맞게. 근데 이제 KF-12 블록 2는 진짜 전투기를 대량으로 고성능을 보유한 나라에서는 이제 뭐 좀 판매 계약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면 장공지 2가 이제 다 끝난 상황이니까 2032년이면 그다음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그때는 이제 시제품이 다 이제 개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2032년부터 블록 3가 나오는 완성된 게 개발이 2040년까지는 블록 2를 열심히 팔아야 된다. 열심히. 그래서 그런 단계적으로 사실은 전투기 종류를 보면은 블록 2가 우리 일선 부대에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전까지는 선제적인 계약이 과연 있겠느냐.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 전에는 F-50 블록 20을 좀 더 치우자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뭐 2028년이 좋든 2029년이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전투기 종류별로. 뭐 프랑스 라파는 또 더 팔겠죠. 이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이제 자기들이 자국산으로 미티어에 의존 안 하고 자국산은 지금 NG 버전, 니카 MG 버전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로 이제 들어가겠다 하고 있으니까 하이급에서는 이 스텔스가 아닌 하이급에서는 이제 프랑스 라팔 버전이 계속 신형 버전이 팔릴 거고 우리는 이제 F-50 블록 20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또 국내 생산도 이제 KF-10을 하면서 2031년부터 32년부터 이제 그거에 대한 해외 수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라팔은 더 이상 못 팔죠. 끝났죠. 그래서 아주 정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수출 시장은 이제 그렇게 서로 다 바뀌는 거죠. 나라하고 전투기가. 그래서 뭐 2030년부터 40년 사이에는 블록 2를 좀 많이 팔 수 있다. 라팔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현재 독일에서는 5번째 개량형 트렌치 5를 예산을 넣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F-카스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프랑스가 주도해서 독일하고 공동 개발하는 뭐 사실상 5세대급 F-카스라는 거 그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유로파이터 또 5번째 트렌치 5 얘기하는 거. 그럼 이제 그때 가서 트렌치 5가 나오면은 우리 블록 2한테 또 밀리죠. 그때 뭐 이제 생산 배치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독일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라팔에서 이제 유로파이터 최신형으로 바뀔 수 있죠,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변수는, 중국이나, 뭐 더 나아가 러시아나, 이제 이런 스텔스 전투기를 또 이제 해외 이제 시장에 내놓는데, 근데 중국은 지금의 J-10C를 지금 보면은, 지금 파키스탄 공군이 이제 뭐 활약을 했다는 그 도입국들은 정해져 있어요. 기존의 3세대, 2세대급 3세대 전투기인 J7의 대체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어, 벌써.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제 보유를 이제 하고 있으면 숫자를 늘리고 있고, 두 번째가 벵글라데시가 선정을 했어요. J10C. 그래서 이제 나라들은 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FA50이나 KF-11 도입을 예정한 나라들은 대상국들은 아니에요. 시장이 서로 양분한 돼 있기 때문에 중국산 스텔스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도 되고. 그럼 또 하나 남은 게 이제 트리케이 칸인데, 미국하고 현재 그 트리케이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에르도안이, F-35 다시 살 수 있게 해달라. 뭐 S-400 러시아제 지동미사일 어디다가 처분을 할 테니까.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튀르키예가 F-35 도입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돈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선 필요한 전투기니까 거기에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튀르키예 칸은 국내 개발, 자국내 개발이기 때문에 돈이 또 자기들 경제가 좋지가 않으니까 야, 그건 천천히 해. 그러면 제 시간에 안 나오죠. 원하는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그걸 눈치채고서 지금 KF-11의 복자기에 최근에 자국 조종사가 와서 직접 조종을 했다는 일부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형식으로 인도네시아가 KF-11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유동적인 게 되게 많으니까 전투기 개발이나 시장이. 그래서 2030년 전후로 해서 어떤 변동은 분명히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의 변동은 있는데 좀 뭐 재미를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당분간은 F-50 블록 20. 그래서 폴란드 PL 버전
말레이시아 M 버전이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현장 가서 8월 21일 날 봤는데 만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부에 A사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근데 무장도 뭐 생산되거나 만들어서 인티그레이션 해서 그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제가 예상하는 거는 F-50 블록 20이 일단 납품부터 할 것 같아요. 그 인티그레이션 되기 전에 폴란드하고 말레이시아는 예정대로 이렇게 넘겨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업그레이드를 이제 그 장비를 장착하는 걸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전투기 수출, 이게 뭐 개발 수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